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가 때리자 캐나다를 얘기하죠. 캐나다, 멕시코 보복 관세 맞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나 취임하면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물릴 거야. 중국 추가 10% 물릴 거야. 라고 선언했었죠. 그런데 말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취임하자마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실제로 부과가 되느냐 여기 볼까요? 트럼프 미국인 보호하는 게 의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장 4일부터 내일부터 이 25% 추가 10%에 대해서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미국 시간으로는 4일 0시부터 우리 시각으로는 4일 오후 2시부터 부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캐나다도 우리도 그러면 미국산에 대해서 과세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한마디로 이걸 얘기를 하면 다음 기사북이 볼까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터졌다라는 거죠. 관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타깃은 반도체다라는 게 뒤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로 집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얘기한 거지만 이제 종목별로 다음은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앙일보가 제목에 반도체를 콕 집은 이유.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죠. 네. 그럼 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요 얘기를 잠시 뒤에 전문가 연결해서 좀 잘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런 불안정한 상황. 오늘 새벽에 속보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뚝 떨어졌다. 97,000달러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왜? 지금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위험한 자산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미 불법 체류 한국인 첫 체포, 한인사회 술렁. 트럼프 대통령이 나 취임하면 관세 물릴 거야 라는 거 말고 또 얘기한 게 있죠. 반이민 정책입니다. 불법 체류자들 다 내가 내보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일부 남미 등등에 대해서 수갑을 채워서 아예 내보내는 모습도 많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인도 불법 체류하던 한국인이 처음으로 체포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백악관이 밝히기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현재 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첫 체포입니다. 지금 한인사회 대략 한 15만 명 정도가 지금 불법 체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민이 많은 LA 등등에 상당히 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어왔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정치 양극화 심화 86% 야, 윤, 여 순으로 책임이 크다라는 게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서 한 한국갤럽과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정치 양극화 심하죠. 근데 이 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려 86%나 된다. 그리고 특히 이런 양극화가 심화한 데 있어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야당이 제일 크고 그다음이 윤 대통령, 그다음이 여당 국민의힘이다 라고 여론조사상에선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으로 따지면 야당이 책임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길 좀 볼까요? 윤 탄핵 찬성 61%, 반대 36%로 표출이 됐다. 탄핵 찬반 여부를 물었더니 찬성하는 사람이 60%가 더 넘게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죠. 세계일보의 여론조사였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180도 달라진 이재명의 세계관. 외신의 한미일 협력 반대 안 합니다.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전에 일본에 대해서 했었던 얘기를 보면 일본은 적성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입장을 내비쳤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달라졌다. 한미일 협력 반대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왜 바뀐 거냐?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동해에서 추가 유망 구조 발견, 최대 51억 배럴 매장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왕고래 사업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앞바다에도 가스,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시추합시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었던 게 대왕고래 사업이었었죠. 그런데 그 대왕고래 사업 말고 이번에는 마귀상어 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비슷한 앞바다 인근이라는 거죠. 그 비슷한 인근에 여기 보겠습니다. 대왕고래 사업은 이 지금 현재 한 35억에서 140억 배럴 정도였었는데 이번엔 6억 8천만 배럴에서 51억 7천만 배럴 정도가 아마도 매장돼 있을 수 있다라는 똑같은 이 액트지오의 용역 결과 보고서가 추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시추를 한 결과가 아니고요. 시추를 하기 전까지 좀 추측을 해본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추를 해서 실제로 나와야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한복을 곱게 입은 외국인들인 것 같은데 손에 뭘 들고 있죠? 뭘 들고 있느냐? 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 건양다경 여기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대길. 네. 입춘이 되면 문 앞에 써서 붙여놓는 문구들이죠. 네. 크게 길하고 좀 경사스러운 일이 좀 생겼으면 하고 써서 붙이는 것들인데 어제 종로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입춘문을 직접 써서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한 장 좀 딱 찍었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입춘입니다. 네. 벌써 봄이야. 봄인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춥더라고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입춘 한파입니다. 오늘 추운 곳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다. 네. 근데 문제는 내일은 더 춥다. 내일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입춘이지만 입춘에 나온 개구리가 얼어 죽는다는 얘기도 있죠. 네, 날 추우니까요. 아침 출근길 옷 잘 챙겨 입고 나오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복입니다. 보복. 기사 보겠습니다. 미 때리자 중국, 캐나다, 멕시코 보복할 거예요. 라고 벌써 밝혔다는 거죠. 트루도 총리의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Tonight, I am announcing Canada will be responding to the U.S. trade action with 25% tariffs against $155 billion worth of American goods. It'll include major consumer products like household appliances, furniture, and sports equipment, and materials like lumber and plastics, along with much, much more. 네, 우리도 25% 똑같이 부과할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캐나다만 이러냐라는 겁니다. 멕시코 대통령도 직접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관세,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 시행을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한테 타격을 입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겁니다. 라고 밝혔다는 거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서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 아메리카 땅 윗집 아랫집 이런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글로벌 사회죠. 네, 이 아메리카 땅에 뭐가 있느냐?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네, 이게 지금 이 아메리카 땅인 거죠. 여기 미국입니다. 위가 캐나다, 아래가 멕시코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뭐 미국의 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들어가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가전, 자동차, 가전, 반도체 등등 많은 이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미국 말고 캐나다에 뭐가 있느냐? 캐나다엔 주로 배터리 공장들이 여기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SK온이나 에코프로비엠 등등등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배터리 공장들이 다 캐나다에 있다. 그럼 멕시코는 뭐가 있느냐? 멕시코는 더 많죠. 가전, 자동차 부품 가전, 네.
뭐 가전, 철강, 포스코의 철강도 다 멕시코에 이미 공장이 들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걸 보면 아하, 이게 꼭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금 캐나다, 멕시코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총성 없는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설마 했는데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당장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산에 대해서는 25%에 중국산에 대해서는 10%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러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캐나다, 멕시코 대부분 보복 관세 맞불을 놓고 있고요. 네. 중국도 지금 WTO 제소하겠다는 겁니다. 상응하는 반격 조치 나서겠다라는 건데 네. 당장 이제 이 캐나다, 멕시코 현재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타격은 좀 불가피합니다. 앞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멕시코에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가전과 TV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기아차가 자동차 공장을, 포스코는 철강 공장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북미의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금 뭐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른바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 덕에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이 가능했지만 네. 앞으로 관세가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 다급해졌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지금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러면서 플랜 B가 뭐냐? 일단은 그렇다면 그동안은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집중해 있던 공장을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좀 늘리는 방안, 아하. 그리고 이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는 방안. 네. 베트남이나 인도, 유럽, 윤활과 같은 생산기를 좀 분산해서 위험을 해지하는 방안, 여기에다 이제 미국 정부나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번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발하는 지역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공장이 밀집돼 있는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에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 지역에 대해서 생산 비중을 늘릴 테니 관세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 좀 늘리거나 아니면 어떤 약간 이 생산지 다변화, 다른 나라들로 좀 분산을 시키거나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더불어 로비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캐나다, 멕시코 여기서 관세를 세게 부과를 하면 여기서 뭐 원자료, 이 원자재나 이런 거를 수입을 해와서 미국 안에서 이 가공을 해서 뭐 만들어 파는 뭐 이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인데 원자재 값 오르면 같이 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미국 입장에서도 같이 피해를 보는 방안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노동자를 대변하는 미국 철강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갑자기 태국과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중국산에 대해서 10% 가격을 올리면 미국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고율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 우선 정치적 목적이 큽니다. 일단 이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러면서 이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명분으로 관세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공급망 재편 유도 과정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 내 생산을 좀 촉진하고 공급망을 가능한 한 미국으로 돌리겠다라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관세협상 카드를 활용해서 상대국으로부터 더 유리하게 무역협정이나 보조금 제한을 좀 이끌어내면서 대미 이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 정책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다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좀 커지고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악화된다, 이럴 경우에는 일부 관세를 조정하거나
특정 품목만은 좀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의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지금 들어보면 일단 뭐 정치적 목적이고 지렛대로 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럼 사실상 이 미국 현지 시각으로 4일부터 우리 시각으로 4일 오후 2시부터 당장 이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전격적으로 뭔가 뭐 합의 혹은 타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일부 언론은 이제 극적인 4일 이전, 극적인 이제 타결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음, 극적인 합의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졌는데요. 왜냐? 네. 아직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 강경한 이제 외교 정책, 대외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에 따른 관세 부과이기 때문에 네. 아직 이제 시도도 하기 전에 크게 이득을 보는 이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내놓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이제 지금 그런 정치적 협상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다만 이제 미국 내 기업들의 반발과 협상 여하에 따라서 일부 조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네. 이제 관세 부과를 받게 되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도 이들 국가들은 미국을 향해서 SOS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지난달 말이었죠.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콜롬비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네. 협력 약속을 받아내자 9시간 만에 보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이런 극적인 타결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좀 싣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당장 이제 지금 하루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걸 이제 덮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게 극적으로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관건은 지금 저희가 뭐 멕시코 뭐 지금 이 캐나다 얘기를 하고 중국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간접 여파를 받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맞습니다. 트럼프 반도체, 철강 등도 추가 관세, 한국 수출에도 영향 우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Eventually, we're going to put tariffs on chips. We're going to put tariffs on oil and gas. That'll happen fairly soon. I think around the 18th of February. And we're going to put a lot of tariffs on steel. 네, 들으셨나요? 반도체 철강도 곧 부과할 거다. 이 곳이 언제냐? 18일쯤이라고 날짜까지도 사실상 지금 명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면 소장님, 지금 관건은 지금 우리나라 영향이라는 건데 철강 반도체 18일부터 한다 그러면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철강 괜찮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557억 달러, 80조 원 가량을 미국과 무역에서 우리가 흑자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국 상위 8번째 랭크가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돌려놔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을 이제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인가?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서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구리, 석유, 가스와 같은 특정 품목을 꼭 집어서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도 관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관세 부과로 한국산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반도체 이 범용 반도체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주요 고객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 이른바 칩스법.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바이든 행정부 정부 당시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까지 받았지만 네. 지금 이것도 지금 뒤집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을 수단으로 해서 무역 수지를 좀 적자를 줄이려고 할 텐데요. 1기 때도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 철강 부분을 미국의 입맛대로 요구대로 양보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앞서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처럼 이제 미국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또 주요국이 맞대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최대 한 65조 원 줄어들고 이럴 경우 국내 총생산 우리 경제에도 최고 0.7%포인트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7%포인트나 떨어지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관련해서 많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간적 도리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권영세, 권성동 오늘 윤 대통령 면회 인간적 도리. 네, 오늘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같이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 서울 구치소에 갑니다.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선 내일 11시에 접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그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기자의 전화를 받고 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원장께서 본인도 개인적인 그런 인연이 깊으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교롭게 같이 가게 된 것이지 뭐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교롭게라는 표현을 썼죠. 공교롭게, 네. 지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건데 공교롭게도 나와 비대위원장이 좀 같이 가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근데 이게 본인도 공교롭다고 얘기한 것처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람, 네. 나중에 뭐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에 당하면 이제 찾아가는 게 도리는 맞죠. 더군다나 엄청난 비상계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선포한 것 때문에 이제 내란죄로 구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같이 호흡 맞추면서 이제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뭐 구치소 면회 가는 것 자체는 그건 뭐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면회를 가지 않으면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또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네. 하지만 지금 뭐 이 두 분은 이제 개인적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당에서 이제 투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마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실 여당의 투톱 자체가 이제 중도층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제 보수층이야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직위를 가진 두 명이 또 같은 날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들도 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국민들 전체에게 또는 중도층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건 개인적인 구치소 접견이지 어떤 여당의 대표로서 접견이 아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가긴 가야겠는데 네.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인간적인 도리로 가는 건 맞긴 맞는데 대외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갔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간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좀 딜레마에 좀 빠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런 딜레마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제3자가 봤을 때 이거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김수민 의원님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면서도 같이 가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도부 차원이 아니다라는 말을 본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교롭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사람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은 날에 접견을 간다고 하는 것을 공교롭다고 표현했는데 진짜 공교롭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사적으로 몰래 갔는데 가서 보니까
대표님도 오셨네요. 이렇게 돼야지 네. 이게 공교롭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두 사람이 짝을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만약에 정말 이게 사적인 차원이라면 근데 또 둘이 동시에 가는 것은 당의 투톱 지도부로서 좀 지도부 차원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가자라고 하거나 혹은 뭐 언론에 굳이 알릴 것도 없이 그냥 갔다 와서 사실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굳이 양보를 해서 사적 차원이라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 사적 차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에 이제 인간적인 도리라고는 하지만 사적 차원이라고 개인적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건 공적인 플레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설령 본인이 사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정치인은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건 믿을 수 없는 어떤 변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가 과거 사례하고 좀 대조할 만한 사례가 네. 1990년대 한국 정치를 풍미했었던 고 김윤환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신한국당의 대표를 지냈었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주도로 5.18 특별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김윤환 대표가 원래 전두환 노태우 씨하고 친구예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역사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역설을 했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씨를 면회를 처음 간 것이 2년 정도 지나서 1997년에 대선을 좀 앞두고 그때 면회를 갔습니다. 친한 네. 친구인데도. 예, 그때의 김윤환 대표하고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인드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크게 대조된다. 과연 신한국당과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계열의 정당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수민 위원님 말씀은 공교롭다고 하지만 이거 우리가 봤을 때 공교롭지 않다. 누가 봐도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사적이라고 하지만 공적으로 보인다라는 또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같은 국민의힘 의원이죠. 김재섭 의원이 SNS에 이번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 접견을 놓고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서야 다 하십니까? 임기 중에 참모로 듣기 좋은 얘기만 하다가 대통령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만난다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닙니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제가 볼 때는 김재수 의원의 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경과 관련해서 내란죄로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재직 중에 이제 굉장히 인기가 없었잖아요. 여론의 지지도 낮고 그러면 사실 이제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람들, 뭐 친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잘 보좌를 했어야 하는 거고 지금 비상경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말 국민과 친화적이고 뭔가 국민으로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그 당시도 인간적 도리를 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기회에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대통령의 쓴소리도 하고요. 그래야 하는데 당시 이제 그런 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되고 재판받고 탄핵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친윤이랄지 권성동 의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 자체는 또 굉장히 그때와 좀 많이 틀려지긴 했지만 뭐 인간적인 도리로 구치소 접견 갈 수는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자신들이 전했던 행동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사과하든지 반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렸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런 어떤 탄핵 정국에 이르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김재섭 의원 말이 꼭 틀리진 않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린 개인적으로 가는 거다. 인간적인 도리를 하기 위해 가는 거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개인적인 연으로 가서 개인적인 얘기만 하고 오느냐. 앞서 먼저 접견을 했던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용산 참모진들이 있었죠. 그때 만나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기가 사람 사는 곳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가 김수민 의원님.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니까 의기소침해하지 말아라. 근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의 줄임말이거든요. 대통령실의 중심은 대통령 아닙니까? 네, 뭐 일단은 본인 중심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네. 좀 다른 의미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에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가질 때에 네. 국정의 중심은 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국정의 중심을 의회라고 했던 분이 이제는 대통령실이 중심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비상계엄 사태 때도 나타났지만 의회주의와 결별한 것이다. 본인이 얘기한 자유민주주의와 결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이고 정부 조직법상으로 굉장히 간략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조직 비슷한 뭐 그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대통령실 산하의 뭐 민정수석실이라든지 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헌법상으로는 국무회의가 규정이 돼 있고 네. 국무회의와 내각이 사실 행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이라고 해서 정치까지 다 아울렀을 때는 당연히 의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행정의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는 내각, 국무회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라고 거론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게 네. 아주 어떤 진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수준을 드러내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고 또 공교롭게 최근에 여러 국무위원들이 나는 계엄에 반대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빼고는 찬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앞다퉈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못 믿겠다. 대통령실만 믿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한 얘기와 처음에 취임해서 시정연설을 했을 때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지적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 자신을 찾아온 참모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윤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네 하고 말면은 사실 이게 서로 소통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잘 귀담아 듣고 나와서 우리가 중심이다, 열심히 합시다라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실 참모진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윤 대통령의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좀 줄 서서 다시 나도 좀 직접 듣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끼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윤 면회 줄 서는요. 옥중 정치 판깔기.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접견은 일단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일단 그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께서 가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 또 사무총장, 정책의장 이렇게 네 분이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헌법재판소 대통령이 출석하셔서 안 되고요. 또 제가 알기로 5일 날은 또 서울구치소 청문회가 있다. 아마 내일 다음에 2월 7일 금요일 정도가 될 거다. 네, 윤상현 의원 진즉부터 접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 말고도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도 상당히 많다, 의원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면회하려고 줄 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접견하려고 줄을 섰다는 얘기는 김광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윤 대통령이 힘이 없고 영이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줄을 서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말씀이 맞죠.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계엄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 발표했잖아요. 또 체포되기 직전에도 이제 국민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다음에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변호사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마 MBN에 나와서도 아마 윤 대통령이 메시지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지금 계속 줄 서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접견하려고. 그것의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냈는데 뭔가 여기서 이제 반전의 계획이 마련된 거예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히려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직무정지 당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지지도가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을 만나서 줄을 서서 접견을 하고 뭔가 이미지를 보이면 그게 이제 자신들의 정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보수층의 국민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까지 지지하고 있고
또 탄핵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세를 근거로 하는 여당의 입장이랄지 보수층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결국 대통령을 면회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러한 여론 자체가 굉장히 반전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는 반드시 뭔가 대통령에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또 계엄 이후에 지지도가 한 5% 10%였다고 한다면 네. 누가 구치소 면회 가겠습니까? 오히려 구치소 면회 가는 거 꺼릴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 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 지지도가 올라가고 탄핵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가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깝게 하는 것이 나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줄을 서면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에 대한 높은 여론, 지지 이런 게 결국 윤 대통령의 접견을 위해서 줄을 선 지금 상황까지 좀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여론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석동현 변호인이 이 사람들 좀 모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뭘 모집을 했느냐? 국민 변호인단을 좀 모집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낼 상황이 아니라는 이런 여론을 목도한다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법과 마음을 모읍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자리에 2030 청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김수민 의원님, 여론으로 헌재의 사법적인 판단이 바뀔 수 있다라고 지금 석 변호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법적 판단과 여론은 어떤 관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면회를 할 때에 네. 탄핵 재판은 여론 재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재판이 있고 아닌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라는 거는 처벌을 하는 재판은 아니고 대통령을 징계하는 재판인데 여기서 이제 위헌이나 위법 이것이 있었느냐를 판단을 하고 그것이 파면에 이를 만큼이냐를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애매하다 싶으면 네. 국민 여론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헌법재판관들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라고 9명씩이나 네.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아니라 너무 명백하게 위헌 위법인데다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할 때는 이것은 뭐 여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사실 탄핵 직후에 비해서는 지금 탄핵 찬성 반대 여론이 직후에 비해서는 좁혀진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 판단에 이게 문제가 생길 거냐? 아닐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여론을 보고 그런 주장을 믿을 것이냐?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은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변호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부터 돌아봐야 될 텐데 그렇게는 계속해서 안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헌재의 판단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생각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헌재 입장에선 어쨌거나 여론이 굉장히 크게 지금 모이게 되면 그런 부분 좀 부담스럽게 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말고도 사실 당장 오늘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또 있죠. 뭐가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헌재 구인 체제 완성되나 오늘 마은혁 미임명 판단.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 권한 대행을 하면서 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니 마은혁 이 재판관도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직접 헌재에 다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이 판단에 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련해서 헌재가 대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 이제 절차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고 한다면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그럼 국회를 대표해서 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은 단독기관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국회의장이 국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 의결을 거치냐 거치지 않아야 하냐는 그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헌재에서 절차적 흔결은 없다. 국회의장이 단독으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인 판단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뭐 유헌이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선례도 2014년도에 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을 때도 그때도 또 유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선례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약간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첫째는 뭐냐면 지금이 그때와 좀 다른 점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냐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아니냐에 따라서 탄핵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해야 한다, 유헌이다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제 셀프로 임명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여당이랄지 보수층에서 문제 삼고 있는 만은영 재판관에 대한 네. 어떤 이전의 이력, 특히 뭐 인민노련이랄지 이런 뭐 지혜혁명 그쪽에 관여했다랄지 아니면 뭐 진보와 관련된 노동당이 거기에도 뭐 참여했다랄지 이제 이러한 이력들이 있어서 사실 보수층에서 만은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무조건 탄핵 인용에 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저도 볼 때는 뭐 그럴 거라고 분명히 봐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이거에 정당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유언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 탄핵의 어떤 결정이 되면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 그런 명분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있어 이게 그냥 단순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절차상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사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고 여기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들여다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상 앞서 뭐 전례들 이런 걸 보면 위헌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위헌이라고 나온다는 얘기, 이 얘기인즉슨 임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건데 관련해서 기재부에선 그럼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얘기에 뭐라고 했느냐. 선고가 나오면 필요시 법무부, 법제처 등과 논의를 해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면 해당 절차도 진행을 할 겁니다. 선고가 일단 나고 난 다음에 법제처 법무부랑 논의를 할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상 기재부가 뭐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거기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선고가 나오면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건 김광선 변호사님. 네.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에는 피청구인은 따르도록 돼 있어요. 네. 따로 돼 있는데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임명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수렴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좀 두고 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 같은 건 없지만 또 직무유기로 또 고발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처벌 조항은 없지만 따르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따르면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고가 났는데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김수민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계속 최상목 대행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라고 계속 수차례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직접 이 실력 행사에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법에 모든 국가기관이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기속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이다. 따르지 않으면 위법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줄탄핵이라고 흔히 이제 시중에서 표현을 또 하고 있고 네.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이후에 좀 역풍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부담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곧바로 탄핵에 나설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의문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노정면 원내대변인 등은 이제 원래 어느 정도 예고했던 대로 가겠다라고 일단 지난주에 의견을 피력하긴 했는데 네.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뽑을 수는 있지만 뽑은 카드를 내려놓을지까지는 상당한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4명이에요. 이재명 대표, 이준석 의원, 그리고 조국 전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까지 모두 4명입니다. 첫 번째 기사 같이 볼까요? 실용깃발 들고 우향우 중도층에 이재명 달라졌다 눈도장. 네, 이재명 대표 요즘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랑 어떤 점이 다르냐라는 거죠. 과거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과거사를 부정하고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이 세계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과연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의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이재명 대표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이런 입장을 좀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일본은 적성국이다. 만약에 군사대국화하면 한반도가 첫 공격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훈련을 핑계로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를 더럽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전쟁 범죄의 과거사 이런 걸 부인하는 일본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제2의 태평양 전쟁까지도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코노미스트와 그러니까 외신과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일 관계 적대적 아닙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 위협 안 됩니다.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하면 한미일 협력 지속에 이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한미일 협력, 이 한일 협력 대한민국의 중대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이런 인터뷰들이냐라고 봤을 때 25년 1월, 네, 24년 12월. 그러니까 지난 연말과 올해 1월, 올해 초로 넘어오면서부터 예전에 한 발언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본에 대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 이 기조까지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즘 표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실용주의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달라진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변화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특히 일본과의 특히 변화의 관계 설정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일본에 대한 관계 설정을 한미일 관계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하듯이 일본과 직접적인 동맹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미일의 협력은 다자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급히 변화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시기에 변화하지 않으면 그럼 언제 변화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있는 변화다 이렇게 믿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체화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달라지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실용주의는 지금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로 인식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화가 완전 기조까지 달라진 건 아니고 국제 정세가 바뀌니까 실용주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있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입 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기존에 본인이 다 뿌려놓은 다 씨앗들이 다 성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앞두고 왜 바꿀까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바꾼다고 한다면 꼭 지금 시점이 아니라 작년에도 바뀌어도 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미국이 일본을 바라보고 한국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민주당 때나 공화당 때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치 동맹이란 그런 그 관점 속에서 네. 일본과의 관계 복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근데 토착 왜구다, 축창가다,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선 지금은 실용주의이고 대외 환경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 실제로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탄핵 세력이 사실상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세력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한국인 출신 아닙니까? 영김 공화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멀미약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큰 지우개를 하나 장만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지우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느냐, 왜 지금에 와서 바뀌는 거냐,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뭐 이재명 대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냐? 40살 이준석, 케네디처럼 세대 교체,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43살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을 달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43살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46살의 빌 클린턴은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현직 부시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46살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과감한 세대 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네. 지금 40대의 대통령, 총리한 사람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과감한 변화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세대 교체 합시다.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사실 들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김종욱 대변인님, 사실 아직 탄핵 심리가 끝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벌써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건데 먼저 하는 사람이 뭔가 주도권을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지금 뭐 퍼스트 펭귄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빨리 선언을 한 걸까요? 뭔가 지금 선점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겠죠.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조기 대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또한 조기 대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봐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판들 양쪽의 비판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이준석 대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때 네. 그때 이준석 대표에게는 2030 세대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는데 지금 2030 세대가 극우화되어가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동조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지금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이 2030 세대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다시 그 지지를 가져 확보해 올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과의 관계입니다. 개혁신당이 과연 국민의힘의 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인가 아니면 이 개혁신당이 제3의 세력으로서 단독으로 대선까지 치룰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변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2030을 어떻게 다시 내 편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 지금 개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단일화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지금까지 저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 그분들 아는 분들이지만 나이 60 넘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 네. 난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 단일화 안 해요. 이준석으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근데 오늘 세계일보가 이제 창간 여론조사를 한국갤럽과 한 걸 지금 보면 지금 이 여야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37, 2위가 김문수 11, 그다음 오세훈 7, 한동훈 5 등등 이준석 대표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준석 1%.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준석 의원은 나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가 그러니까 10%가 20% 되는 것도 쉽진 않은 일인데 네. 1%가 37%를 넘어서 당선까지 이거 현실적인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이 예전에는 뉴스메이커였습니다. 네. 어떤 사안이 되면 기자들이 언론에서 물었죠. 그렇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해야지만 언론에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본인의 젊은 도전자로서의 어떤 상징 자본이 제가 볼 때는 다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세대 교체 그리고 과거의 세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까지는 세대 포위론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른바 갈라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을 갈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포위론보다는 세대 화합, 세대 통합 이런 것들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퍼스트 펭귄이 된다고 했죠. 요즘 시대는 본인이 깃발 든다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손학규, 안철수, 윤석열 그리고 지금 허은하 이렇게 대표까지 같이 했던 분들과 이렇게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정치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공간과 양보, 그다음에 큰 시각이 필요한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성급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당내 문제가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지금 현재 당내 문제부터 좀 수습을 해야지 대선 출마를 얘기할 땐 아니지 않느냐라는 쓴소리를 또 주셨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어쨌거나 대선까지 좀 큰 그림을 그렸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이준석은 다큐 찍고 조국은 옥중 출간. 이준석 의원 다음 달에 본인의 다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준스톤 이어원. 네.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지금 이 화성을에 당선이 될 때까지 1년 동안의 시간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다라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곧 나오고요.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도 옥중 출간을 해요. 어떤 책이냐? 이거라고 합니다. 조국의 함성. 네. 조국의 함성이랑 옥중 출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저희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옥중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조국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메시지 내고 편지 쓰고 책도 출간하고 옥중에서 옥중 정치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빠지고 난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조국 대표의 공백을 조국 대표는 이제 옥중에서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낸다거나 또는 저렇게 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 공백을 메워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조국 대표가 여전히 옥중에서도 활발한 어떤 메시지를 내므로써 조국 혁신당의 관심을 조금 더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국 혁신당의 그 처지 이런 부분도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나 조국 전 대표가 이런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활동이 없어지면서 여론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숙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큐도 찍고 또 그 책도 출간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조국 대표든 뭐 이준석 대표든 지금 그 본인들의 활동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얼만큼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큰 고민거리고 숙제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시선 밖으로 멀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 일 아니겠느냐 때문에 끊임없이 물 아래에서 이 발을 돌리고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조국 전 대표 책만 옥중에서 출간한 게 아니고요. 서면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향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정권 교체, 사회 개혁을 위해서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합쳐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요걸 좀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민주정부가 못한 사회대 개혁을 이루려면 윤석열 이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의 기초에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근 이 대표가 발표한 성장 우선론으로 다수연합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성장 후 분배 쪽으로 지금 우양우했거든요.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 야권 연합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취지예요. 뭐 당연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네.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변화 이것이 뭐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일 뿐이지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후순위로 분배가 뒤로 간 것은 아니다. 지금은 회복이 중요하고 그 회복을 통한 성장 그리고 그 성장이 있어야 또 분배가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절이다라는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조국 대표가 약간의 우려를 말씀하신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저는 결국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가야 한다. 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성장론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우리는 한 배를 탄 같이 가야 될 사람이다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좀 대선이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탄핵 심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한쪽에서는 다큐도 내고요. 책도 내고요. 뭐 좀 많이들 지금 이 활동을 하고 있죠. 세대 교체론 불지피는 한동훈, 이준석. 아까 이준석 의원은 홍대 입구에 가서 나 포스트 펭귄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대선 나갑니다. 끝까지 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뭔가 세대 교체론에 불을 지핀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언더73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중 누구? 박상수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또 한 번 저질러 볼 생각입니다. 우리 당의 73년생 이하의 젊은 소장파 정치인들과 경쾌하게 보수의 미래를 얘기하는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대 교체는 제 전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보이나요? 언더73 스튜디오라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언더 73이라는 게 또 묘한 게 김기영 대변인님. 73 이하인데 한동훈 대표가 딱 73년생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등장을 하는 거냐, 곧 나오는 거냐라는 거죠. 제가 볼 땐 나오겠죠. 한동훈 대표가 70이면 언더 70이겠죠.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저도 좀 웃음이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의 어떤 복귀를 바란 마음, 전 대표의 복귀를 마음 볼 수 있는지 좀 노골적이죠. 너무 직접적이죠. 제가 이제 지금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이 세 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네, 치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뭐냐면 국민들이 원했을 때 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뭐 박상수 당협위원장 저랑 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조금 더 무르익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조국 전 대표도 지금 옥중에서 뭐 책을 내셨잖아요. 조국의 함성입니다. 왜 함성을 지를까요? 나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낸 책이 조국의 시간입니다. 구치소에서 온전하게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 보니까 불평등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근데 조국 사태, 지금의 2030이 왜 윤석열을 찍었고 지금 2030들이 거리에 나섰냐 하면 이른바 민주당 정권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자식은 개천에서 용으로 키우면서 가재, 분개, 뭐 개구리 해가지고 일반 청년들은 그냥 개천에서 행복하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편법과 위법과 불법을 저질러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의사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의 시간, 그 본인의 책 제목처럼 온전하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반성을 하시고 함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정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짧게 끝날 수밖에 없다. 저도 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저도 뭐 길게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뭐 비평이니까 좀 쉽게 봅니다. 네. 지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내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3명, 이준석, 한동훈, 조국 3명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대선이 열리냐 안 열리냐, 탄핵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 부분인 거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있을 주요 일정을 살짝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윤 대통령 접견을 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말씀드렸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한 2심 항소심 선고가 있다. 오늘 임시국회 개회식도 있고요. 에어부산 여객기 관련해서 합동 감식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주요 일정들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